문제 좀 풀어볼까요? 객세 4번 문제 233페이지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4번하고 5번 문제는 서로 성격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1회 독이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자체가 쉬운 토픽은 아니고, 근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워낙 중요한 토픽이니까 공부는 또 열심히 제가 하라고 겁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울 텐데,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객세 책에 있는 1, 2, 3번 문제는 말 문제니까 말 문제는 좀 이 챕터에선 출제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요. 지금 풀어드릴 4번 문제가 지금까지 주로 출제되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 구하는 문제예요. 퇴충 한도 구하는 문제. 1. 회사 계상액을 구하시고요. 2. 한도를 구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한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퇴충의 계산 문제는 1차, 2차를 막론하고 이 한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한도 계산하는 문제. 근데 이제 이 4번 문제는 09년 CPA 기출문제로서 한도 물어보는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왜 굳이 쉬운 문제 하나를 풀어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 시험에서 이 한도가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도 계산을 물어보는 계산 문제는 나올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굳이 푸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234페이지의 5번 문제는 계산 문제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고 말 문제였는데요. 문제가 워낙 좋은 문제여서 제가 한번 두 개 다 풀어드리려고요. 자, 일단 4번 문제부터 풉니다. 다음은 주 M의 7기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보면 1번은 세무조정 없음부터 해서 송금불선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T계정을 보시고 판단하실게. 보자마자 회사 설정 금액을 찾으셔야 합니다. 회사 설정 금액은 300만 원이죠. 이게 왜 회사 설정 금액인지는 다 아시는 거죠? T계정에 써 있잖아요. 써 있죠. 그리고 한도를 구하셨는데, 한도는 공식 외우셨어요?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1번은 총급여 기준이라고 해서 총급여의 5%까지 주고 있고요. 양가로 2번의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추계액도 이제 2015년에는 5%를 주고 있죠. 그리고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은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마시고요. 빼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빼기,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이라고 했죠. 퇴충 설정 전 잔액. 퇴충 설정 전 잔액은 서브 공식이 하나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서브 공식이 있냐면, 기초 빼기, 유보 빼기, 지급을 해달라고 제가 그랬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IFRS가 들어오면서 이 추계액도 맥시멈으로 해서 일시퇴직하고 보험 수리적 기준 중에 큰 금액을 써달라고 했었지요. 풀어보죠. 양가로 1번. 전기 2월에게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에게 무려 3,250만 원이 누적돼 있대요. 그럼 기초금액은 3,650만 원인데 전기 말에 3,250만 원씩이나 부인됐으니까 한마디로 세법상 기초는 고작 200에 불과했던 거죠. 400에 불과했던 거죠. 그 중에서 T계정의 지급을 보니까 200만 원 줬으니까 요거는 200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당해법인의 임원 사용인에 지급한 총급여액은 6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6천만 원에 5%니까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총급여액 중 확정기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1,000만 원이니까 미안해요. 1,000만 원 빼셔야겠네요. 이거에 5%면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총급여액 중 1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1,000만 원입니다. 미안해요. 1,000만 원 또 빼야겠네요. 일 줄 알았는데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사용인에 대해서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 주중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답니다. 이게 함정이죠. 예전에는 무조건 지급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지급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1,000만 원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당해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으로는 7,500만 원이요. 보험 수리적 기준으로는 4,700만 원인데요. 잘 읽어보니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만약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해당 미가입분에 대해서 지급할 추계액 2천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2천만 원까지 포함, 즉 아직 이런 제도에 가입 안 된 사람이 2천만 원 있다는 소리니까요. 4,700하고, 즉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4,700이고 제도 안 가입한 사람도 2천만 원 있으니까 더하면 6,700만 원인데 어차피 이 금액이 더 크니까요. 이거에 5%를 합니다. 얼마지? 375만 원인가? 그러면 175만 원 나오나 봐요? 맞아요? 맞나 보구나.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175만 원이 한도고요. 로마자 3번은 1 빼기 2를 하시면 되겠죠. 로마자 3번은 1 빼기 2를 하면 이 문제는
300만 원에서 175만 원을 빼니까요. 125만 원이 한도 초과고 정답은 송금불산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문제죠. 이 문제는 과거 기출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 정도 축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문제 푸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가 2016년부터는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어차피 0이니까 이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0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송금 산입해준다는 거, 이 양가로 2번 자체가 그냥 0보다 작아버리면 한도는 0이 된다는 거. 그러면 회사 계상액 300만 원은 모두 다 손불300이 돼버린다는 거. 모두 다 손불300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게 양가로 2번이 0일 확률이 큽니다. 0보다 작을 확률이 크다고요. 그러면 한도가 0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 작은 거 전부 다 손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상당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CTA 08년 기출문제인데 되게 좋은 문제이기도 하죠. 아마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다들 틀렸을 문제들이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한국의 5기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금 세모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양가로 1번 4기 전기죠. 전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보니까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 충당금 잔액은 5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T계정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이 문제는 T계정 작성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T계정을 작성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퇴충 T계정이고요. 5기예요. 5기. 여기서 기초가 나오겠죠. 여기에는 지급이나 당기 감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추가 설정이 보충적으로 나오겠죠. 맞죠? 보니까 기초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은 근데 기업회계예요. 세법이에요. 기업회계고요. 그 밑에 보시니까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 원을 손불산입하였다. 그러니까 4기에 이 안에 500만 원의 손불 유보가 넘어와서 5기로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양가로 2번 5기 중에 퇴직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액은 500만 원이다. 500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5기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관련자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자 등을 설정자를 제외한 전체 급여 총액이 1억이래요. 그럼 한도는 5%. 그 다음에 사업유도 종료일 현재 2번 등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4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양가로 5번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5%로 한다. 이건 알고 있는데 5%로 하고 있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양가로 5번 5기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0이라는 소리네. 그럼 그냥 기말에 500이 남아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죠? 이게 무슨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뭐 세무상 한도 구하라는 문제인가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말문제예요. 실은 말문제. 계산 문제를 표방한 말문제라고요. 한마디로 양가로 3번은 현혹자료입니다. 이 문제는 한도 초과나 그런 걸 물어본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를. 동그라미 1번 5기 사업연도 말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500만 원은 법인세법상 송금 불사입된 금액 500만 원이 남아있다. 이게 뭔 소리야? 근데 혹시 아세요? 1번이 정답인 거? 1번이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2번 5기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400만 원이다. 아니죠. 왜 400만 원이에요? 안 잡았는데. 뭔가 한도가 나오고 회사가 얼마를 잡아야 그게 송금에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회사가 안 잡았어요. 근데 뭔 송금에 산입되지? 말이 안 되는데. 3번 퇴직금 500만 원 준 거. 누가 나가서 퇴직금 500만 원 준 거. 이것은 4기 퇴직급여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 불사입된 500만 원과 우선 상계 처리한다. 이제 이건 말을 해드려야겠다. 이건 말해드릴게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3번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1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5기 초에
기업회계 대충이거든요. 얼마라고 가정했더라?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근데 그 중에 한도 초과가 세무상 초과된 즉 유보금액이 이미 얼마가 묻어 있습니까? 500만원이 묻어 있어요. 맞잖아요. 문제 조건상. 그러면 전기까지 딱 한도로 송금 인정받고 넘어온 금액은 또 얼마가 묻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500만원이 묻어 있다는 소리죠. 이거는 좋은 거, 송금 인정받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 얘는 한도 초과로 부인되고 넘어온 게 이렇게 사이좋게 있었다고요. 이거는 세법이 아니라 잘 읽어보면 산수죠, 산수. 이거 문제를 읽어보면 산수잖아요. 500만원까지는 송금 인정된 게 넘어왔고 500만원은 한도 초과된 게 넘어왔어요. 자, 이건 안 배웠어요. 이건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 중에서 올해 5명이 집에 가면 여기서 작년까지 한도 초과 맞은 걸 주겠습니까? 세법상 인정된 걸 주겠습니까? 뭐를 줘야겠습니까? 인정된 걸 줘야죠. 뭔 소린지 몰라요? 아니, 세무상 인정된 걸 먼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질문을 바꿉니다. 만약에 600만원이 집에 갔다고 쳐, 이 중에서 600만원? 그러면 누구부터 500을 주고, 송금 인정된 것부터 500 주고, 그 다음에 송금 부인된 거에서 갉아먹으면서 이 100만원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누군가 다음 연도 퇴직을 해서 실제로 집에 가서 퇴직금을 줄 때는 전기 넘어온 것 중에 송금된 것부터 준다, 송금 부인된 것부터 준다, 송금 인정부터 줍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퇴직금 지급 시 세무상 송금 인정분부터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500만원을 줬어요. 회사는 요거 500만원을 줬고요. 여기 500만원은 지금 기말에 남아있어요. 기업회계도 남아있지만 이 기업회계 남아있는 500만원이 공교롭게도 전액 다 뭐죠? 손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 거예요. 5기 말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금 500이 남아있는 게 공교롭게도 전액 다 뭐만 남아있는 거죠? 부인된 것만 남아있어요. 왜냐면 기중에 500만원 시인돼 있었던 거, 세법상 인정된 게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500을 안 내보내고 600을 내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500 당연히 나가고요. 요 부인된 것 중에 100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전기 부인된 게 올해 지급되면서 그러면 무슨 조정 한번 해줘야 할까요? 반대 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한번 해줘야겠죠. 뭔 말인지 알죠? 만약에 문제에서 600을 줬다면 그렇다고요. 600을 줬다면 인정된 500 먼저 주고 부인된 100을 줘야 하니까 이거는 전기 부인된 게 단기 지급되면서 반대 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송금 산입하려면 동그라미 2번에 500을 400을 할 게 아니라 하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세무상 인정된 거 줬기 때문에 손불은 하나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고 3번도 틀렸죠. 왜 하필이면 3번 단기 퇴직금 500을 왜 부인된 거랑 먼저 줍니까? 인정된 거랑 먼저 줘야지.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문장이고요. 4번 퇴직금 500만 원은 5기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된다. 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1000만 원을 줬다면 이거 인정된 거 500에다가 부인된 거 500만 원 줬으니까 송금 인정이 500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기에 세무상 인정된 것만 다 500으로 끝나버렸어요. 깔끔하게. 그러면 더 이상 송금 산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전기까지 인정된 걸 그냥 준 거에 불과하니까. 5번 5기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1,400이다. 아, 왜 똑같은 말 또 해요? 없다니까요. 송금 산입되는 게. 5기에 송금 산입되는 금액은 없다고요. 없어. 왜냐하면 회사가 잡은 것도 없으니까 없지. 올해 500 준 것도 한도 초과해서 줬으니까, 한도 미달해서 줬으니까, 한도 미달됐던 송금 인정된 것이 줬으니까 전혀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요. 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해하셨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5번 문제는 독특한 문제고요. 풀려면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풀어보시고 5번 문제는 참고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12페이지로 오시죠. 여러분, 제가 그냥 쉽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1차 시험에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아까 풀었던 4번 문제, 5번 문제 같은 게 나오지 지금부터 나오는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퇴충에서는 그래요. 이따가 배울 연충에서는 조금 복잡한 게 나오는데 퇴충은 뭐 거의 지금까지 한두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많이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독특하고 약간 후미진 규정들을 배우는데 양가로 1번 기중퇴직급여 지급 시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자. 아니 앞 시간하고 금방까지 열심히 퇴충 문제 풀었는데 왜 갑자기 기중퇴직급여 지급 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앞 시간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누군가 기중에 집에 가고 퇴직할 때를 구한 겁니까? 기말에 회사가 설정한 거에 대한 한도를 구한 겁니까? 뭔 소리인지 알죠? 지금까지는 기말에 회사가 잡은 거에 대한 세무상 한도를 배운 건데요. 이게 더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기중에 누군가 집에 갈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고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배우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 1단계는 아직 안 배운 누군가 집에 가면 퇴충부터 주는 게 아니라 연충부터 줘야 돼요. 아직 안 배웠어요. 연금 충당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퇴충을 주는 겁니다. 근데 1단계하고 2단계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가로 내용 있는 것처럼 연충은 김대리, 이과장 그 본인 앞으로 쌓여 있는 것만 줘야 하고요. 2단계 퇴충은 그냥 회사 안에 있는 거 다 줘버려도 괜찮아요. 이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3단계는 거짓말이거든요. 얼마나 이 김대리, 이과장이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길래 2단계에 있는 회사 전체 퇴충을 다 줘도 부족한가 봐요. 그러면 3단계에서 부족분은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아시죠? 제가 그래서 사례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사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전기 S생명보험사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했대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퇴충까지만 배웠고 연충을 아직 안 배웠어요. 가입하고 김대리 앞으로 20원을 옛날에 적립해놨대요. S생명보험 앞에. 그리고 세법상 연충도 설정했대요. 그러려니 하세요. 좀 이따 배우니까. 회사 전체의 사내 퇴충은 50원인데 이번에 김대리가 퇴직금으로 무려 100을 받아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전체 퇴충이 50인데 어떻게 김대리가 얼마나 거물급이길래 100을 받아가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례를 위한 사례입니다. 1단계 보시면 무조건 연충하고 먼저 상계예요. 그 생명보험사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김대리한테 갖다 줘야 하는데 이때는 생명보험사에 있는 모든 돈을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쌓여있는 것만 준다? 김대리 앞에 쌓여있는 것만 줘야 하니까 20만 줍니다. 아직 회계 처리를 안 배웠지만 대변에 차변에 연충 20 주기고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삼성생명보험 앞에 쌓아놓은 자산을 줄이면 되고요. 2단계는 퇴충가 상계하는데 특이하게 퇴충가는 회사 전체 금액을 상계해도 돼요. 이 문제는 거짓말인데 무려 이게 얘가 얼마나 거물이길래 회사 전체의 50을 다 가져가도 부족한가 보죠. 그래서 2단계는 차변에 퇴충 50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현금 50을 내주면 되고요. 3단계는 그래도 30원 부족하니까 대변에 현금 30 내주면서 차변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급여라는 단기 비용을 잡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인데요. 요것도 1회독 토픽 또는 1차 토픽은 아닐 수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나름대로 사례로 만들어 왔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사례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잘 못 따라오셨거나 지금 졸리거나 퇴충을 찢어버리고 싶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 5개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자기 자신을 굳이 혹사시키지 마세요. 1차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도 뭐 강의 때 스킵하면 안 되니까 설명은 드릴게요. 취사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1차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문제는 풀립니다. 자, 반가로 1번. 세법 관점에서 퇴충을 너무 많이 없애버렸어요. 세법 관점에서 보기에 퇴충을 많이 없앴으면 그 퇴충을 많이 없앤 걸 다시 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충을 다시 증가시키면 돼요. 퇴충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퇴충은 부채죠? 부채를 증가시키면 자산 감소 부채 증가는 송금산입의 마이너스 본 건 아시죠? 한번 볼까요? 사례, 전기말 퇴충을 설정 후 단기 퇴직 시 다음과 같이 퇴충을 과대상계했습니다. 즉 기업회계, 그러니까 세법상 관점이 보기에 기업회계가 너무 많이 없애버린 거예요. 자, 첫 번째, 헤더 보시면 비현실적 퇴직에 지급한 퇴직금, 즉 퇴직도 안 한 인간한테 김 과장한테 퇴직금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업회계는 버젓이 대변에 현금 100을 없애고 차변에 퇴충 100을 없애고 있어요. 근데 세법에 보기에 이 사람은 퇴직자도 아닌데 퇴직금을 먼저 줘버렸으니까 세법은 현금 100을 없애면서 차변에
가지급금이라는 일종의 대여금을 잡습니다. 왜 대여금인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 퇴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퇴직금 현금을 미리 줘버렸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뭐 해준 거죠? 그냥 일종의 대여를 해준 거예요. 대여를 해준 거. 그러면 이거 이중조정 해야겠네요. 이중조정. 이게 바로 세법 관점에서 퇴충을 과대하게 없앤 거니까 다시 퇴충을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채 증가시켜야 하니까 보다시피 파란색에 있는 것처럼 송금산입 퇴충 100에 마이너스 하시고요. 세법인 우리는 대여금의 성격이 있는 가지급금, 즉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입금산입 가지급금 100의 유보로 자산을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가운데 세로 임원 퇴직할 때 한도 20을 초과 지급한 거예요. 자, 대변에 현금을 120 줬고 차변에도 퇴충을 120 줬는데 세법상 임원의 한도라는 걸 우리가 5장, 4장에서 배웠는데요. 이 사람의 한도는 10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120을 없애면서 차변에 퇴충을 100까지만 없앴어야 하고 나머지 20은 그냥 상여같이 한도 초과가 나왔어야 돼요. 즉 월급을 더 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세법상 관점에서 과대상계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원만 없애야 하는데 120원 없앴으니까. 그래서 20원을 살려야 합니다. 즉 부채를 증가시켜야 하니까 송금산입 퇴충에 20 마이너스 유보 하시고요. 상대방한테 그만큼 상여가 더 나갔으니까 송금불산입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20원의 상여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세로 보시면 이거 나중에 연충에서 배울 거거든요. 연충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나중에 연충에서 배울 테니까 지금 한번 충격 한번 받으시고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연충이 있어요. 즉 삼성생명에 가입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거 퇴충을 먼저 없애버린 거예요. 자, 저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누군가 퇴직하면 반드시 뭐부터 없애라고 그랬죠? 삼성생명에 나가 있는 연충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퇴충을 없애라고 했는데 기업회계 보니까 바보같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95원과 회사가 준 현금 5원을 다 뭘로 없앴어요? 차변에 퇴충을 없앴죠?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이따가 연충해서 다시 가르치는데 결론적으로 이 김 과장은 퇴직금을 얼마 받은 거예요? 95원 받았어요? 5원 받았어요? 100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죠? 100원 받았는데 회사 돈으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5원을 받고 삼성생명에서 다이렉트로 얼마를 쏴준 거죠? 95원을 쏴준 겁니다. 이거를 기업회계는 그냥 별 수 없이 차변에 퇴충 100을 없애는 걸로 잡았는데 세법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아직 안 배웠다니까요. 이건 좀 이따 배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 대변은 똑같네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95 없애고 현금 5 주는 거 마찬가지인데 차변에 연금 충당금 95를 없애고 퇴충을 5만 없앴어야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퇴충을 많이 없앴어? 왜 100이나 없앴냐고 5만 없애야 하는데 퇴충 95를 살려야죠. 그러면 부채를 증가시키니까 송금산입에 퇴충 95에 마이너스 유보.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 세법 관점에서 퇴충 과대상계. 세법이 보기에 기업회계가 퇴충을 너무 많이 없앴다 이거죠. 그리고 연충을 없애야 하니까 연충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채거든요. 부채를 감소시키면 손불 연충의 95의 유보입니다. 부채 감소면 유보인 건 알잖아요. 그쵸?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는 유보입니다. 자, 반가로 2번은 까꾸로예요. 까꾸로. 세법 관점에서 퇴충을 너무 조금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퇴충을 과소하게 없앴는데 이럴 경우는 퇴충을 너무 조금 없앴으니까 더 없애야 하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세법 관점에서. 그래서 퇴충을 더 감소시켜야 하고 이거는 손불의 유보가 잡힙니다. 한번 사례를 볼게요. 전기말 퇴충을 설정 후 단기 퇴직 시 다음과 같이 퇴충을 과소상계했습니다. 너무 조금 없앤 경우예요. 그럴 경우 세무조정이죠. 9번 보시면 현실적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생략했어요. 금방 위에서 배웠던 사례의 첫 번째 거에 반대네요. 위에 있던 사례는 퇴직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준 거고요. 이거는 이 사례는 퇴직을 한 사람한테 마저 돈을 안 줘버렸어요. 일종의 분식 아닌가?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다시피 회계 처리가 텅텅 비어있죠. 근데 세법은 너 장난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퇴충 100을 없애고 대변에 아직 현금은 못 줬으니까 미지급금만 100을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제목 그대로 세법이 보기에 기업회계가 퇴충을 과소하게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이 보기에는 얼마 없애야 하는데 100 없애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없앴으니까 이런 경우 빨리 퇴충 좀 없애. 퇴충을 감소시켜야 하니까 부채 감소는 손불이잖아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는 손불이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손불 퇴충에 100에 유보하시고 그 다음에 부채 잡아줘라. 미지급금이랑 부채 좀 잡아줘라 라고 해서 송금산입 미지급금에 100에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지금 네 번째까지 풀었는데 이해되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이해하려면 내가 기업회계다 세법이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세법이고
내 관점에 봐서 봤을 때 기업회계 네가 좀 잘못했다라고 공부하셔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례는 임원 퇴직금을 150을 지급, 근데 한도는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기 비용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자, 현금을 150 준 건 확실한데 차변에 퇴충을 150으로 없앴어야 하는데 얘 또 삐딱선 탔죠. 그냥 퇴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비용으로 150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제일 위에 그림 좀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연충부터 없애고 퇴충 없애고 그 다음 비용 처리하라는데 얘는 퇴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충을 먼저 뭔 소리야.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잘못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처리 세법은 똑똑하니까 현금 150 나갈 때 퇴충을 150 없습니다. 가 아니라 한도까지 100만 없애고요. 나머지 50은 더 줘버렸으니까 한도 초과를 더 줬으니까 상여처분으로 50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정은 야, 너 왜 퇴충은 안 없앴니? 퇴충을 좀 없애자. 퇴충은 일종의 부채고 부채를 감소시키면 손불 퇴충 100의 유보고 50은 한도 초과니까 손불의 퇴직금 한도 초과 50에 상여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5개 다 주옥 같은 사례들이긴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잘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실은 1차 기출문제에서 이 정도 복잡하게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나오면 나만 틀릴 게 아니라 옆자리 친구도 지금 헤매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게 뭐 당락을 완전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설명은 드렸고 나름대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기업회계와 세법을 정리까지 해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복습을 한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옆 페이지 주 1번에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이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이거 배웠을 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자, 명심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진짜 현실적 퇴직입니까? 아니면 세법에서 정한 현실적 퇴직입니까? 이건 바로 세법에서의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현실적 퇴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요. 세법에서의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수업 목적으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진짜 현실생활에서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왼쪽 세로는 현실적 퇴직이고 오른쪽 세로는 비현실적 퇴직이지요. 왼쪽 세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입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실무에서는 안 그래. 아니,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사용인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처음 입사하면 뭐 임성종 사원이라고 안 불러요. 성종아라고 부르지. 아니면 성종씨라고 부르지. 임성종 사원, 임성종 대리, 임성종 과장, 임성종 차장, 임성종 부장이 사용인 중에 최고봉이고 이 부장이 이제 위로 임원급으로 승진해서 임성종 이사부터 해서 상무, 전무,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남자분들 혹시 군대 갔다 왔어요? 남자분들이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셨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 땅깨 중 최고봉 땅깨 중 최고봉 부장이 땅깨 중 최고봉이잖아요. 이 땅깨 중 최고봉에서 이사 즉 스타 별로 승진하는 것은 군대에서 대령에서 준장으로 즉 별 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타라고 하잖아요. 별 다는 거로 마찬가지로서 많은 월급쟁이들은 언젠가 이 임원급이 되는 걸 꿈꾸고 오늘도 힘든 직장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부장이 이사되면 경사가 나죠. 경사가 납니다. 정말 경사 날 일이고요. 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이사부터 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 회계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부터 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급은 상당히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들은 상당히 높은 임원들이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부장으로 20년 부장으로가 아니라 입사해서 사원부터 부장까지 20년을 근무했고요. 이사로 21년 차 때 이사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근데 매우 신기하게 세법은 이렇게 사용인까지 20년 하다가 부장으로 21년 차에 승진하면 지난 20년 거 퇴직금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게 신기한데 20년짜리 퇴직금을 줘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법이 정한 현실적인 퇴직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게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규정은 사장님, 즉 사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인가요? 사용인, 우리 같은 직원들한테 유리한 규정인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용자인 사장님한테 유리한 규정이죠. 왜 그러냐? 자, 20년까지는 내가 월급이 얼마였겠어요? 한 달에. 부장일 때는 500만 원이었는데 21년 차로 승진하면서 내가 이사로 만약에 700만 원으로 연봉이 뛰었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 제가 근속연수 곱하기 한 달 월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장 최근 한 달 월급이라고요. 입사해서 신입다운 때부터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1억이 퇴직금인데 이렇게 1년만 더 승진해버리면 1년 사이에 1억 4,700만 원으로 퇴직금이 무려 4,700만 원 뛰잖아요. 왜냐하면 모수가 커지니까. 왜냐하면 이사 승진하면 아무래도 연봉이 커지니까 모수가 커지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때 차라리 그냥 퇴직금을 연속해서 21년 차를 줘버려야지 이렇게 20년 차 딱 부장으로 끝내버리고 여기는 다시 1년 곱하기 700, 내년에는 2년 곱하기 700, 내후년에는 3년 곱하기 700 또는 연봉 올라갔어야 730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용인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이게 단절돼 버리니까. 아무튼 근데 좌우지간 세법에서는 이걸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죠. 동그라미 2번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비상근 임원이라고 사회이사라든지 아니면 회장님이 설립자예요. 50년 전에 설립해서 회사를 50년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그 비상근으로 되는 경우 있어요. 80대가 돼서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만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 아직 퇴직을 안 했어도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죠. 우리 실무에서 중간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면 세법에서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4번 임원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 전환하는 오늘까지 퇴직금을 싹 정리해주고 앞으로 연봉제로 바뀌면서는 퇴직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5년 말까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 사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임원에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오른쪽 세로의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은 비현실적 퇴직이기 때문에 이 사유로 퇴직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임원이 연임된 경우인데 잘 들어보세요. 20년 차까지 부장이다가 21년 차에 이사로 승진된 김이사가 3년을 더 근무했어요. 즉 23년까지 근무했어요. 그럼 보통 이사들은 3년에 한 번씩 임기를 또 연장해 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23년까지 문제없이 24년 차에 또 다시 이사 3년이 임기가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이 김이사가 내가 예전에 부장 그만두고 새로 이사 취임했을 때 20년치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21년, 22년, 23년 이사로 근무했던 거 이번에 새로 또 24년째에 또 새로 이사로 내가 재취임한 셈이니까 21년 차, 22년 차, 23년 차에 3년짜리 퇴직금을 내가 받자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지위가 변경돼요. 한마디로 고용근로 계약에서 위임계약이라고. 왜냐하면 이사급들은 임원급들은 소위 위임계약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회사랑 고용계약을 해요. 근로자로서. 근데 임원들은 고용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위임계약이란 걸 받아요. 위임계약이라 하면 회사의 주주는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회사의 주주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의 주인이 어떻게 사장님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소유와 경영의 일치현 상태에 나타나는 거고 원래 회사의 주인은 주주 아니에요? 근데 주주는 돈만 투자했지 시간도 없고 경영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맡긴다고 하면 안 돼요. 이사진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사진한테. 그러니까 이사진은 자기들이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세로에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면 고용관계에서 위임관계로 그 자기의 지위가 바뀌기 때문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데 오른쪽 세로에 3년 전에 이사된 사람이 또 한 번 연임된다고 해서 지위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이럴 때는 퇴직금을 주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독특하죠? 2차에서는 중요하고요. 1차에서는 말 문제 정도로 대비하시면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2번 대주주 변동이죠. 우리 회사 대주주가 삼성그룹사였는데 이번에 하나그룹사가 가져갔어요. 삼성토탈인가가 얼마 전에 하나로 가져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 측에 맞게 새로운 그 퇴직금 로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주겠다며 지금까지 삼성토탈에 쌓였던 퇴직금을 싹 다 줘버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대주주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계산평이 등의 목적으로 퇴직금을 싹 다 털어서 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퇴직한 건 아니니까. 3번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한다고 해서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4번 정부 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 후 다시 재채용하는 경우도 이것도 현실적 퇴직은 아닙니다. 5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안 줬으니까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실적인 퇴직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을 설명드렸는데요. 나름대로 뭐 1차에서는 말 문제, 2차에서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는 토픽이니까 한 번 정도는 정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점에 퇴충의 기타 문제도 이것도 이례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1번 환입 순서 퇴충의 환입의 경우 틀렸네. 퇴충의 환입의 경우 손불된 걸 먼저 주고 송금된 걸 주라고 했는데요. 틀렸네. 제가 아까 5번 문제에서 뭐부터 주고 뭐를 주라고 그랬어요. 송금 인정된 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손불된 거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얘는 손불된 걸 먼저 주고 송금 인정된 걸 나중에 주라고 했습니까? 달라요. 아까 제가 5번 문제 풀어드렸던 것은 퇴충을 환입하는 문제였어요? 아니면 500만 원만큼 퇴직을 지급하는 문제였어요? 지급이죠? 지급하는 문제에서는 송금 인정된 거 먼저 주고 송금 부인된 걸 그 다음에 줘야 돼요. 5번 문제 다시 풀어보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퇴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퇴충을 환입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퇴충은 매년 늘게 돼 있으니까요. 줄게 돼 있으니까요. 늘게 돼 있으니까 환입보다는 설정이 많은데 굳이 환입을 하겠다. 퇴충을 줄이겠다 하면 부인된 걸 먼저 줘야 하니까 얘부터 뭐 해줘야 하겠어요? 송금 산입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부인된 걸 지급하면 부인된 거에 대한 무슨 조정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무슨 조정? 반대 조정이 일어나야 하니까 송금 산입을 먼저 해줘야겠죠. 양가로 2번 퇴충의 인수인데 반가로 1번 관계사 간 전출입이면 뭐냐면 삼성전자 근무하던 김 차장이 이번에 삼성물산으로 김 부장으로 보직 승진 발령 나는 거를 우리는 관계사 간 전출입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김 차장이 삼성물산의 김 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면 이분은 진짜 회사를 그만둔 겁니까? 그만 안 둔 겁니까? 물론 회사는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옮겨봐야 같은 삼성 계열사 안에 있는 거니까 퇴직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관계사 간 전출입은 퇴직으로 볼 수도 있고 퇴직으로 안 볼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전출입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전입회사, 즉 S사, P사에서 S사로 옮겼는데 이 S사는 신규 채용으로 봅니다. 즉 김 차장이 자기네 회사로 김 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서 왔으면 이거를 신규 채용으로 본다는 건데요. A 보시면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 인계해버렸다면 전입법인은 P사 말고 S사는 퇴직급여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요. B에 보시면 이 이외의 경우는 각 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동그라미 2번은 전출입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전입법인 S사에서 향후 퇴직 시까지 근속기간을 통산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반가로 2번 합병이나 분할은 합병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 등기일 현재 망한 회사인 피합병회사의 퇴충을 그대로 승계해오는 걸로 봅니다. 즉 합병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해서 그대로 망한 회사의 퇴충을 승계한 걸로 보는데 이때 가로 내용 보시면 한도 초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망한 회사는 한도 초과도 있을 텐데요. 그 회사의 유보금액도 그대로 승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3번 사업의 포괄적 양도죠. 양수법인이 즉 사원법인이 사업 양수일 현재 보유 중인 퇴충으로 보니까 반가로 3번은 반가로 2번에 거의 짝퉁인 성격이죠. 아무튼 합병을 해오거나 양수해오면 없어진 회사의 기초금액을 그대로 승계해오는 셈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보액도 승계해오는 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례 1번, 2번 보고 마치죠. 사례 1번 기초 퇴충이 100인데 손불된 게 40이 포함이고
이 중에 50을 환입했어요. 그러면 손불된 40부터 준다, 송금 인정된 60부터 준다. 손불된 40부터 줘야 하니까 손불된 거 40 주고 나머지 10은 뭘로 줘야겠어요? 송금 인정된 10으로 줘야 50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세법은 손불된 40 중 40이 먼저 환입되므로 이거는 전기의 손불에 대한 반대 주정 입금불선입 40을 꼭 먼저 해주시고요. 가로 보시면 나머지 10은 전기까지 송금 인정된 거 올해 그냥 준 거니까요. 이게 단기의 입금이거든요. 전기 송금은 올해 입금이니까. 근데 기업회계가 첫 번째 줄에 이걸 다 뭘로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타 수익으로 손익 잡았으니까 마지막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세무조정은 없게 되는 거죠. 맞죠? 사례 2번 보시죠. P사에서 김 과장이 S사로 전출을 했어요. 둘 다 삼성 계열사고요. P사 밑에 그림 보니까 10년 근속해 있고 퇴직금은 3천만 원이래요. 한 달 월급이 300이었다는 소리죠. 근데 이분이 S사로 전입을 갔는데 S사에서는 향후 5년을 더 근무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5년짜리가 20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둘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연결돼 있죠. 만약에 P사에서 S사로 옮겼을 때 바로 그때 퇴직금을 안 줘버리고 S사에서 5년 더 근무하고 나중에 진짜 우리 계열사를 그만둘 때, 즉 S그룹을 진짜 그만둘 때 15년 근속한 셈인데 그걸 한 번에 주겠다면 100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P사에서 10년 줘버렸으면 10년에 30만 원, S사에서 5년 더 근무했으니까 5년에 20만 원을 각각 줘야 하는데 만약에 P사에서 S사로 옮길 때 퇴직금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나중에 S사가 한 번에 몇 년치를, 15년치를 100을 주고 그 100은 몇 대 몇으로 안분하면 되겠어요. 당연하지만 P 대 S가 30대 20, 즉 3대 2로 안분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다 거기 밑에 표에 있으니까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거는 뭐 1차 타핑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나름대로 제가 사례에서 지금 말로는 다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설명해요. P사에서 S사로 옮겨갈 때 같은 관계사 간 계열사니까 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것만 대답해보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둘 다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해서 얘가 10년 3천 끝내고 S사는 향후에 5년 더 근무한다면 5년 2천 끝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P사에서 S사로 옮겨갈 때 서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S사에서 15년 1억을 즉 100을 구한 다음에 P 대 S가 뒤늦게 30대 20 즉 3대 2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그게 다 책에 써 있으니까 책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9.3을 진행하겠습니다.